안녕하세요. 얼마 전 결혼해서 이제 정말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된 여자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설레는 것보다 걱정이 앞섰는데 막상 살아보니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렇게 망설였나 싶더라고요. 사연 채널을 즐겨 듣다 보면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을 하면서 제가 몰랐던 제 어린 시절의 진짜 이야기까지 알게 됐고 그 덕분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해졌거든요. 가난하고 서러웠던 어린 시절을 이제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됐답니다. 기적 같았던 제 이야기,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옛날에는 형편 어려운 집이 흔했다지만 저희 집은 조금 특이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크게 하시던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저희 가족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엄마는 그때를 떠올릴 때마다 마치 창고 가득 쌓아뒀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몽땅 도둑맞은 기분이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태어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어요. 아버지는 원단을 떼다 파는 도매업체를 크게 운영하셨고 그 사업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 아버지 43, 어머니 39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늦둥이 딸이 태어나자 아버지는 저를 품에서 내려놓지를 않으셨대요. 저보다 9살이나 많은 오빠 하나만 있던 집에 늦둥이 딸이 태어나니 요즘 말로 하면 완전 딸바보셨던 거죠. 그런데 슬프게도 저한테는 아버지와의 기억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5해쯤 지났을 무렵 아버지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쳤어요. 오랫동안 믿고 함께 일했던 동업자가 회사 돈을 정리해서 잠적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억대의 빚을 떠안게 된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바쳐 키운 사업이 무너지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기 힘드셨는지 쓰러지신 뒤로 다시는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48이라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신 뒤 엄마에게는 슬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갚아야 할 빚과 어린 오빠 그리고 아직 젖도 안 뗀 저까지 엄마 혼자 짊어져야 할 무게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돈이 된다면 뭐든 닥치는 대로 하러 다니셨어요. 하지만 평생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살림만 하셨던 엄마가 험한 일에 능숙할 리 없었죠. 처음엔 동네 마트 계산대에서 일을 시작하셨는데 바코드를 잘못 찍는 실수가 몇 번 반복되자 매니저가 다른 손님들 다 듣는 앞에서 이렇게 쏘아붙였다고 해요. 아줌마, 이 나이 되도록 계산도 제대로 못하면 여기서 어떻게 일해요?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둘러서 그랬나 봐요.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요. 됐고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요령이라곤 없던 엄마는 그저 몸으로 부딪히는 방법밖에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몸이 하나둘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식당 설거지, 건물 청소, 학교 급식실 보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으셨습니다. 지금도 엄마 몸에서 가장 약한 부위가 어깨와 허리일 정도예요. 살던 집도 정리되면서 저와 오빠를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월세방을 전전하셨죠. 엄마의 그 시절 사진을 보면 40 중반 전후로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서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랍니다. 그렇게 홀로 고생하시던 엄마는 결국 당뇨와 고혈압, 협심증까지 얻게 되어 훗날 요양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어요. 몸을 갈아 넣어 저희 두 남매를 키우셨지만 살림은 늘 빠듯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파스 냄새를 맡으면 밤마다 어깨에 파스를 붙이며 힘들어 하시던 엄마 모습이 떠올라요. 왜 파스를 붙이는지도 몰랐던 어린 시절, 저는 엄마 옆에서 이렇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엄마는 왜 맨날 파스 냄새가 나? 나도 붙여볼래. 우리 소민이는 이런 거 붙일 일 없게 해줄 거야. 좋은 것만 보고 예쁜 것만 입고 맛있는 것만 먹으면서 크게 해줄게. 나 지금도 엄마 밥 잘 먹고 잘 크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이런 형편 속에서 키우게 된 게 늘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옷도 엄마 지인의 딸이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을 얻어다 입히실 때가 많았습니다. 집이 어려워진 게 엄마 탓도 아닌데 엄마는 늘 자신을 탓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셨죠. 그런 엄마 곁을 지킨 건 9살 많은 오빠였습니다. 집이 기울면서 가장 먼저 철이 든 사람도 오빠였고요. 의지할 곳이 가족뿐이다 보니 저희 남매는 유난히 우애가 깊었습니다.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물려받은 가방을 메고 다니는 저를 대놓고 놀린 적이 있었어요.
한소민 저거 봐. 언니 쓰던 가방 그대로 들고 다닌대. 완전 거지 같아. 맞아. 우리 반 지순의 언니가 쓰던 거래. 얼레리 꼴레리. 같은 반 친구의 언니가 쓰던 가방이라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아이들이 학교 정문까지 쫓아와 저를 놀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서러움이 북받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침 그 모습을 본 오빠가 친구들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한 번만 더 내 동생 건드리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둔다. 얼굴 다 기억해뒀으니까 각오해. 오빠의 기세에 놀란 아이들은 순식간에 흩어졌어요. 아이들이 사라질 때까지 소리치던 오빠는 울음을 그친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애들이 놀리면 그냥 무시해버려. 왜 자꾸 울기만 해. 오빠가 없으면 나 어떡해. 걔네들이 계속 놀린단 말이야. 네가 울면 진짜 거지라고 인정하는 꼴이야. 우리 집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씩씩하게 다녀. 근데 이거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오늘 일은 엄마한테 비밀이야. 엄마는 마음 약해서 너 대신 나서주지도 못하는데 괜히 속상해 하시기만 하잖아.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엄마 말고 오빠한테 말해. 그때 오빠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나이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빠도 참 어린 나이였더라고요. 집이 흔들리면 그 집 아이들은 제 나이에 맞게 자라지 못한다는 말이 있던데 오빠가 딱 그랬습니다. 제가 자라는 내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바로 오빠였어요. 세월이 흘러 저도 어엿한 성인이 되고 오빠는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워 작은 정비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식을 올렸어요. 새언니 유나라 씨는 정말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가 결혼해서 집을 나가던 날 엄마와 저 둘만 남은 집이 유난히 휑하게 느껴지더군요. 결혼식 전날 오빠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 장가가도 집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오빠한테 말해야 해. 엄마랑 둘이서만 끙끙대지 말고. 오빠는 이제 오빠 가정 챙겨야지. 자꾸 우리 집 걱정하면 아라 언니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아라는 오히려 우리 집 근처에 신혼집 구하자고 먼저 얘기해준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엄마는 오빠 결혼식 날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우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뒤로 좀처럼 눈물을 보이지 않던 엄마였는데 그날만큼은 참지 못하셨어요. 다행히 새언니는 결혼 후에도 자주 왕래하며 저와 친언니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제가 간호사로 첫 취업을 했을 때 새언니는 자기 일처럼 축하해줬어요. 저는 첫 월급으로 엄마 선물과 용돈을 챙겨드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놀란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커서 엄마 용돈까지 챙겨줘. 너 쓸 돈도 부족할 텐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나 이만큼 큰 것도 다 엄마 덕분이잖아. 엄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늘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지. 그런 말 하지 마. 앞으로 내가 더 잘할 테니까 건강만 하면 돼. 그날 저와 엄마는 지난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울다가 웃었습니다. 가족이 있었기에 그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언니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오빠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죠. 조카가 태어나고 며칠 뒤 오빠는 아기를 안고 있는 새언니 옆에서 문득 저를 불러 앉히더니 이런 말을 꺼냈어요. 소민아, 나 요즘 자꾸 옛날 생각이 나. 엄마 고생하시던 거, 그리고 우리 어릴 때 돌봐주던 아주머니 있잖아. 너는 기억 못하겠지만 오빠는 기억나? 희미하게 나. 되게 다정한 손이었던 것 같은데 얼굴은 잘 안 떠올라. 나중에 크면 꼭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 우리 클 때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엄마가 그러셨거든. 저는 그때만 해도 오빠의 그 말이 그저 지나가는 감상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조카를 바라보던 엄마가 문득 의미심장한 말을 꺼내셨어요. 소민아, 너 저만할 때 너랑 오빠 봐주던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니?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지금 30이니까 딱 그 나이쯤에 남편을 잃고 오갈 데 없던 여자였어. 나는 지금도 가끔 꿈에 그 사람이 나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네. 그때 그럴 정신이 어디 있었어. 아빠 사업 부도 나서 정신없었는데 그 사람이 너희 둘을 정말 살뜰하게 챙겨줬어. 어릴 때부터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서 그런지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 좋은 사람이었나 봐. 지금도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겠지. 엄마는 잠시 옛 추억에 잠긴 듯 조카와 새언니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너무 어릴 때 일이라 기억에도 없었지만 그 뒤로도 엄마는 종종 묘한 표정으로 옛날 이야기를 꺼내시곤 했어요. 하나같이 좋았던 기억들이라 그래서 엄마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었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30을 앞두고 엄마는 어느덧 곧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셨습니다. 그 무렵 엄마는 집에서 청소를 하시다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지셨어요. 급히 응급실로 옮겨진 엄마는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고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그때는 크게 위험한 고비는 넘기셨죠. 그 무렵 저는 병원 동료의 소개로 소개팅에 나가게 됐습니다. 결혼에 큰 뜻이 없어서 몇 번을 거절했는데 동료가 하도 좋은 사람이라며 밥이라도 한번 먹어보라기에 얼떨결에 나간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지금의 남편 강태호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병원 동료 손에 이끌려 나간 자리에서 서로 첫눈에 끌려 시작된 연애는 1년쯤 이어지다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엄마가 다시 한번 심장에 문제를 겪으며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이번엔 당뇨와 고혈압, 협심증까지 겹치면서 아예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레 나빠진 엄마의 상태에 저는 겁이 덜컥 났어요. 결혼식 올리는 모습을 엄마가 못 보실까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도 못 이루고 뒤척이는데 옆에서 태호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아니 아직 여보라고 부르면 이상하려나. 소민 씨 잠 안 오지? 응, 엄마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 결혼식 못 보시면 어떡하나 싶어서. 우리 병원부터 찾아가서 어머니께 인사드리자. 내가 직접 말씀드리고 허락받고 싶어. 엄마 상태가 좀 나아지면 그때 준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편찮으셔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루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 지금이라도 인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단 낫잖아. 태호 씨 말이 맞았습니다. 엄마 상태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태호 씨와 함께 엄마가 계신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쇠약해진 얼굴로 누워 계시던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힘없는 표정에 옅은 미소를 띠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애써 참고 태호 씨와 함께 다가갔습니다. 엄마, 얘가 내가 말했던 사람이야. 집에서 예쁘게 단장하고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됐네. 엄마 몸이 이래서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엄마는 앙상해진 손을 뻗어 태호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소민이 잘 좀 부탁하네. 늦게 얻은 딸이라 애지중지 키운 아이야. 이 늙은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딸 잘 챙겨주게. 장모님 걱정 마세요. 얼른 기운 차리셔서 저희 결혼식에도 꼭 와주셔야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소민이는 나한테 정말 아픈 손가락이야.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빠도 잃고 고생만 했는데 늘 씩씩하게 잘 자라줬어. 저희 정말 잘 살게요. 장모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엄마는 태호 씨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은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배운 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같은 아픔을 지닌 사람을 만났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태호 씨 역시 어릴 적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를 여의어서 아버지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태호 씨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철골 작업을 하시다 추락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는 서로의 지난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누며 마음으로 많이 의지했어요. 며칠 뒤 저는 처음으로 예비 시댁 인사를 가게 됐습니다. 잔뜩 긴장한 채 도착한 곳은 작은 반찬 가게를 겸한 시댁 살림집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낯설지 않은 인상의 시어머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소민 씨구나. 말로만 듣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반갑네. 밝은 목소리로 저를 반겨주시는 시어머님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며느리가 낯설어서 그러시나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저는 살짝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면 내 첫인상이 별로였나?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 시선이 느껴져서 젓가락질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태호 씨 손에 이끌려 잠깐 부엌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저는 조용히 태호 씨에게 속삭였어요. 태호 씨, 나 혹시 어머님한테 실수한 거 있어? 자꾸 나만 쳐다보셔서 좀 불안해. 아니야, 그럴 리가.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좀 이상하시긴 하네. 걱정하지 마. 소민 씨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닐 거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찜찜했습니다. 다시 식탁으로 돌아와 앉자 어머님은 제 앞에 반찬을 덜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뭘 좋아할지 몰라서 손에 익은 건 다 해봤어. 입에 맞았으면 좋겠네. 너무 맛있어 보여서 어디부터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말도 참 곱게 하네.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머님은 대답을 듣고 또 한 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제 얼굴을 만져볼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태호 씨도 이상했는지 어머님께 물었어요. 엄마, 아무리 예쁜 며느리 데려왔어도 그렇지 아까부터 왜 그렇게 뚫어지게 봐? 이상하게 자꾸 낯이 익어서 그래. 우리 어디서 본 적 있나? 저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흔한 인상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가? 근데 진짜 낯이 익은데 그때부터 저는 긴장이 되어 밥그릇만 보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어머님이 반찬을 앞으로 밀어주시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괜히 불편하게 했나 보네.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먹어. 그렇게 조금 마음을 놓으려던 찰나 어머님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저를 부르셨습니다. 혹시 이름이 한소민 맞니? 네, 맞아요. 제가 아직 이름도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어머님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다 눈시울을 붉히며 다급하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혹시 아버지 성함이 한자, 창자, 숫자 쓰시니? 네, 맞아요. 그건 또 어떻게 아세요? 태어난 곳이 혹시 도곡동 근처였니?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어릴 때 도곡동 쪽에서 살았다고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은 그 대답을 듣더니 울먹이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맞구나, 맞아. 세상에 이런 일이. 죽기 전에 이런 인연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어머니 성함도 알려줄 수 있겠니? 저희 어머니는 오자, 정자, 숙자 쓰세요. 맞네, 틀림없어. 오정숙 사모님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그 순간 어머님은 마치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람처럼 저를 붙잡고 반가워하셨어요. 태호 씨도 당황해서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까부터 느꼈던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뒤집히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상도 못한 인연이 숨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조심스레 여쭤봤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부모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알다마다. 내가 아주 잘 아는 분들이야.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님은 목을 가다듬으며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내가 5년 동안 널 업어 키웠어.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면서 그렇게 5년을 안고 살았는데 이렇게 다시 보니까 정말이지 눈물이 나네. 저와 태호 씨는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순간 언젠가 엄마가 조카를 보며 꺼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한창일 때 저희 집에 저와 오빠를 돌봐주던 도우미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였어요. 어리둥절해하는 저를 보며 어머님은 담담히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과부가 된 나를 선뜻 받아준 분이 너희 어머니셨어. 그때는 남편 잃었다고 어딜 가도 재수 없다며 안 받아주더라고. 그렇게 오갈 데 없을 때 오정숙 사모님만이 나를 받아주셨지. 그러시더니 어머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날도 아직 생생해. 남편이 새벽에 공사장 나간다고 인사하고 나갔는데 점심때쯤 전화 한 통이 왔어. 현장에서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졌다고. 병원 도착했을 땐 이미 27에 애 하나 안고 그렇게 혼자가 됐지. 그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시댁에서도 재수 없는 며느리라고 등을 돌리고 친정에서도 부담스러워하고 갈 데가 진짜 없더라고. 어머님,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몰랐어요. 그때 사모님이 손을 내밀어 주셨어. 태호는 생후 6개월밖에 안 됐을 때라 친정에 맡기고 나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오빠랑 너를 키웠어. 쉬는 날에는 친정에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시고 정말 큰 은혜를 입었지.
태호 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는 게 처음이라 정신이 없었어요. 답답했던 태호 씨가 어머님께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무슨 얘기야? 차근차근 설명 좀 해봐. 태호, 너랑 소민이가 1살 터울이잖아. 그때 내가 널 친정에 맡기고 사모님 댁에 갔는데 딱 너만 한 여자아이가 거기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소민이었어. 그 5년 동안 내가 먹이고 입히고 다 키웠는데 어떻게 있겠니? 소민아, 정말 잘 자라줬구나. 그 험한 세월 겪고도 이렇게 예쁘게 컸어. 어머님은 제 얼굴을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낯선데도 이상하게 따뜻하고 익숙한 품이었습니다. 정말 어릴 때 어머님 품에서 자란 기억이 몸에 남아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급히 안방으로 데려가시더니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 2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것 봐라. 네가 너무 어려서 기억은 안 나겠지만 이 사진 속 아기가 바로 너야. 세상에, 어머니 이거 저 맞아요. 뒤에 보이는 마당도 저희 옛날 앨범에서 본 배경이랑 똑같아요. 맞아, 그 집에서 오빠랑 너 둘 다 내가 키웠어. 그때도 참 잘 웃고 예뻤는데 이렇게 커서 다시 보니 정말 감격스럽네. 아버님은 어쩌다 사업이 크게 무너지면서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다가 회복을 못하시고 그만 돌아가셨어요. 그래, 그때 온 집안에 압류 딱지가 붙었는데도 사모님이 나한테 방 얻으라고 돈을 마련해 주셨어. 그 난리통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내셨는지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 근데 사모님은 지금 어디 계셔? 내가 꼭 한번 뵙고 싶은데. 엄마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연세도 있으시고 당뇨랑 고혈압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그 말을 들은 어머님의 얼굴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 애원하듯 말씀하셨어요. 내일 당장 사모님을 뵈러 가야겠어. 그때 내 나이가 28이었는데 과부라고 손가락질 받던 나를 받아주신 분이야. 하루라도 빨리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지. 그렇게 저는 어머님과 함께 다음날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에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밥을 자꾸 더 챙겨주셨어요. 돌아가려 하자 반찬을 양손 가득 싸주시며 꼭 어머니와 함께 드시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어머님을 모시고 엄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실 문을 열자 어머님은 마치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엄마 앞으로 성큼 다가가셨어요. 영문을 모르던 엄마는 놀란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누구세요? 잠깐, 이 얼굴은. 사모님, 저예요. 저 기억하시겠어요? 세상에, 수님이 너 아니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알고 왔어? 두 분은 곧바로 서로를 알아보시고는 손을 맞잡은 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1살이나 나이 차이가 났지만 마치 오래 헤어졌던 자매가 다시 만난 듯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태호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호 씨가 이 순간을 남기고 싶다며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지금 다시 봐도 그날의 감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한참 만에 두 분이 몸을 떼고 마주 앉으셨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목이 맨 목소리로 말을 꺼내셨어요. 사모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아지셨어요? 오래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 그동안 자네도 고생 많았지. 그때 저한테 방 얻으라고 돈 챙겨주셨던 거 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돈 덕분에 아들이랑 목숨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럴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 그때 나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도 자네가 우리 소민이를 친자식처럼 키워준 거 나는 두고두고 고마웠어. 사모님 덕분에 사람 구실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이번엔 제가 은혜 갚을 차례예요. 다 나으실 때까지 제가 옆에서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엄마의 간병을 자처하셨고 엄마는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셨지만 어머님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희는 오빠네 집에도 함께 들러 인사를 나눴어요. 오빠와 새언니 그리고 6살 된 조카 하준이를 보며 어머님은 밝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언제 이렇게 장가들어서 이렇게 예쁜 아들까지 낳았어. 그러게요. 이렇게 다시 뵈니까 정말 반갑네요. 나도 마찬가지야. 죽기 전에 다시 만날 수 있을 줄은 몰랐는데 말년에 이런 복이 다 있네. 그 말을 듣던 오빠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어머님 앞에 다가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사실 기억이 희미하긴 하지만
아주머니 손이 참 따뜻했던 것만은 어렴풋이 남아있어요. 저희 엄마한테 어렸을 때 얘기 듣고 언젠가 꼭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저희 남매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잘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고 살고 있어요. 아이고 이 늠름한 걸 봐. 그때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구나. 내가 오히려 고맙지. 이렇게 번듯하게 커져서. 오빠의 진심 어린 인사에 어머님은 또 한 번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님은 그 뒤로 매일같이 엄마가 계신 요양병원으로 출근하다시피 하셨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두 분더러 자매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 정성 덕분인지 엄마의 혈압과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저와 태호 씨도 한결 마음 편히 결혼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는 신혼집을 알아보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두 분이 지내시던 작은 집을 정리하고 저희 부부와 함께 지낼 수 있는 방 4개짜리 넓은 집을 구하기로 한 거예요. 처음엔 어머님이 괜찮다며 사양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도 혼자 지내시는 거 걱정됐는데 이렇게 다 같이 지내면 훨씬 든든하잖아요. 네가 불편하지 않겠어?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저는 어머님 계시면 오히려 든든할 것 같아요. 반찬 만드는 법도 옆에서 많이 배우고 싶고요. 그래,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려던 비법이 있는데 소민이한테는 특별히 알려줘야겠다. 그렇게 이삿짐을 다 옮기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함께 산 지 두어 달쯤 지났을 무렵 사소한 일로 두 분 사이에 작은 다툼이 생겼어요. 어머님은 반찬을 늘 짜게 만드시는 편이었는데 엄마는 혈압 때문에 싱겁게 드셔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여느 때처럼 국을 끓여 내오시자 엄마가 조심스레 한 말씀 하셨습니다. 순임아, 내가 요즘 혈압 때문에 짠 걸 못 먹어. 국이 좀 짜네. 어머 그래? 나는 늘 하던 대로 간을 맞췄는데.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그랬어. 말했잖아 며칠 전에도. 자꾸 깜빡하나 보네. 내가 언제 깜빡했다고 그래. 나도 다 신경 쓰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서운하지. 평소와 다르게 두 분의 언성이 살짝 높아지자 저와 태호 씨는 당황해서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님 방에 살며시 들어가 여쭤봤어요. 어머님, 아까 엄마랑 조금 언짢으셨죠? 죄송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괜히 예민했나 보다. 사실은 말이야. 사모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게 오랜만이라 그런지 조금 낯설었어. 예전엔 내가 늘 사모님 말씀 따르던 입장이었잖아.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한 집에서 살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옛날 생각이 나서 마음이 복잡했나 봐. 어머님 마음 이해해요. 근데 엄마도 어머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해 하시는지 몰라요. 그냥 서로 조금씩 맞춰가면 되지 않을까요? 다음날 아침 어머님은 먼저 엄마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사모님, 어제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 미안해. 아니야, 나도 말투가 좀 딱딱했지. 수님이 네가 늘 내 생각해서 해주는 건데 내가 괜히 서운하게 만들었네. 우리 이제 자매처럼 지내기로 했잖아.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자. 짜다 싶으면 짜다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그래, 그게 낫겠다. 오늘 점심은 내가 한번 해볼까? 수님이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두 분은 금세 화해하시고 오히려 그 뒤로는 서로의 건강 상태나 입맛까지 더 세심하게 챙기며 지내셨습니다. 작은 다툼 하나가 오히려 두 분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았어요. 결혼식 하루 전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를 보며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지금도 너는 나한테 꼭 선물 같은 존재야. 앞으로 며느리로 잘 지내보자. 저도 어머님 덕분에 엄마랑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좋아요. 이제는 과거 말고 좋은 미래만 함께 쌓아요. 그래, 이제 내 며느리잖니.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가 하는 거라던데 내가 아주 제대로 보여줄게.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님 덕분에 온 가족이 한바탕 웃었습니다.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두 분은 손을 잡고 나란히 입장하셨습니다. 혼주석의 아버님들은 안 계셨지만 그 누구보다 든든한 두 어머니가 자리를 지키고 계셨어요. 저는 예전에 결혼식장에서 부모님께 인사할 때 신부가 왜 그렇게 우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서보니 눈물이 앞을 가려서 혼났습니다.
엄마가 홀로 저를 키우며 겪었던 고생과 아픔이 한꺼번에 떠올라서 목이 메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저희는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신혼집에서 어머님은 종종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며 다리를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혼자 씻기 힘들어하는 엄마를 직접 씻겨드리기도 하십니다. 제가 요양보호사를 부르려고 하면 어머님은 한사코 거절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 손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내가 할 거야. 정 힘들면 그때 말할 테니 걱정하지 마. 그런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태호 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진짜 신기해. 우리 엄마랑 어머님이 저렇게 자매처럼 지내시는 거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일까 싶어. 당신 말이 맞아. 나도 가끔 소름 돋을 때가 있어. 세상이 참 좁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될 인연이었나 싶기도 하고. 그러게. 근데 나는 그냥 감사해. 여보 만난 것도 두 분이 다시 만나신 것도 다 감사한 일 같아. 나도 당신 만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들 잘 모시면서 우리도 알콩달콩 잘 살자. 얼마 전에는 저희 부부에게도 새로운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소식을 전하자 어머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를 위해 손수 신발을 떠주셨어요. 아기 신발을 미리 만들어두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 잘 두었다가 예쁘게 신겨줘.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 이제는 정말 외롭지 않고 든든한 가족 울타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건강한 딸을 출산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첫날 두 분은 서로 아기를 안겠다고 은근히 실랑이를 벌이시더군요. 어머, 아기 눈매가 딱 소민이 어릴 때 그대로네. 내가 옛날에 업어 키우던 그 얼굴이야. 수님이 너 또 옛날 얘기. 내 손녀 좀 이리 줘봐. 나도 좀 안아보자. 아유, 알겠어요, 사모님. 대신 재우는 건 내가 할게. 내가 애 재우는 데는 도가 텄잖아. 두 분이 번갈아가며 아기를 어르고 달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그렇게 마음이 든든하고 벅찰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엄마, 오빠, 저 이렇게 세 식구로도 충분히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아버지의 빈자리는 늘 크게 느껴졌습니다. 오빠가 결혼하고 난 뒤로는 그 공허함이 더 커졌었죠. 이제는 어머님과 엄마의 오래된 인연 덕분에 저는 비로소 온전한 가족을 얻은 기분이랍니다. 무엇보다 제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랄 걸 생각하니 마음이 벅차오르더군요. 살면서 힘들 때마다 일찍 떠난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어머님이 들려주시는 과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모님이 참 잘 사셨다는 걸 느낍니다.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제 상황을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의 진심은 기쁠 때보다 힘들 때 더 잘 드러난다고 하죠. 기쁨을 나누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슬픔 속에 함께 뛰어들어 같이 울어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귀인이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울어주고 손 내밀어준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런 인연이 있다면 부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평생을 두고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 되어줄 그야말로 귀한 인연일지도 모르니까요.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사람 함부로 믿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래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며 사는 세상이잖아요. 사람을 믿지 않으면 대체 무얼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기회에 주변에 고마운 분이 계시다면 마음을 담아 감사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엔 쑥스러워도 막상 해보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실 거예요. 고마움을 표현하면 스트레스도 줄어든다고 하니 오늘 하루 감사 인사 한마디씩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요즘 이렇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늘 행복하고 평안한 날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